자, 그럼 저희가 또 모두부터 네. 예고해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다이빙 벨과 관련된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17분을 지나고 있는데 좀 서둘러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이빙 벨 공세가 대단한데요. 바로 곁에서 자료를 축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제 입장에서는 이 공격을 하는 매체들이 대부분 수구 보수 언론들이고, 이 보도를 또 적극적으로 퍼나르면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분들이 과거 대선 당시에 활약했던 댓글 부대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움직임들이 조기 인명 구조에 실패한 당국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이빙벨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종인 대표가 철수하면서 남긴 기자회견,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이상하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진의, 본의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메라가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종인 대표의 일남 이녀 중에서 장남이 직접 올린 글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아버지가 떠난 이유는 살해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언론사에서 어떻게 호도하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이버가 물 안에 있는데 고속종이 속도를 내고 바지선에 충격을 줬다 하는 얘기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다이버들 안전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자진 철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위협받은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해상에서 작업을 할 때, 특히 잠수사가 물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선장실에 들어가서 선장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엔진과 발전기를 정지해달라는 건데요. 그리고 알파기를 개양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알파기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 잠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알파기가 걸려 있으면 근처에 배가 가면은 안 됩니다. 그게 국제적인 공인된 룰이라고 합니다. 자, 어기면은 소송도 가능하고요. 상당히 이거는 반문명적인, 이미 한 200년 전부터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 배가 고속으로 다이빙벨 옆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알파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수에 있어서. 알파기라는 뜻 자체가 주변의 선박에게 알리는 역할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회사 이름도 알파 잠수 기술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인 대표 회사가 알파 아니겠습니까? 그 알파라는 게 바로 잠수할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해경의 작태를 보니 욕설이 나온 걸 참을 수가 없군요. 동시에 든 생각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생명을 보호받지 못한, 바로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데도 구해주지 못하는 나라를 가진 어머니들은 모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떠날 준비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동시에 든 생각,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차마 떠나지 못하는 가족분들이 제 아버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따른 실망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경이라는 작자들이 배를 탄다는 사람들이 물 밑에 사람이 있는데 그런 짓을 하다니요. 제 아버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본인의 뜻으로 그렇게 자진해서 도움을 주러 간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을 써왔습니다. 방해만 했다는 방송을 하다니요. 방해가 됐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단 한 번도 방해한 적 없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고발 기자질 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고맙다란 말은 못할 만정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국회의원, 아니 시의원, 도의원, 그 알량한 감투 쓴 사람의 자식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되어 봅니다. 정말 뭔가에 씌워도 단단히 씌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이런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종인 대표의 아들, 이남 일녀 중에 아들에게 쓴 글이 맞았습니다. 이 알파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할 수 없으면 잠수할 수 없지요. 근데 다이빙벨은 이종인 대표가 물 위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종인 대표만을 믿고 다이빙벨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십 미터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하는 기구죠. 실제로 저는 50시간 동안 바지선에 있으면서 모든 장면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줄이 바로 다이빙벨이 들어간 줄입니다. 쇠줄입니다. 이때가 새벽 5시 14분경이었습니다. 수면 및 9m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감압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보라의 궤적이 있죠? 불과 얼마나 돼 보입니까? 5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궤적을 보십시오. 배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직진을 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다 급선회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 다이빙 배를 향해서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다이빙 배를 향해서 배가 오길래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이 바지선에 50시간 있으면서 그렇게 배가 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더구나 조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오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가 정면으로 오더니 여기서 급선회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바지선과 충돌했습니다. 그 장면을 저와 함께 있던 국민TV 현장 PD가 촬영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TV 보도 잠깐 이 해당되는 장면만 보고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이춘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태우러 경비정 P-62호가 바지선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P-62호가 알파 바지선에 접안한 부분은 경비정이 바지선에 원래 접안하던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당시 다이빙벨 작업이 이뤄지던 곳입니다. 바지선 위에서 작업하던 알파 직원들도 경비정 접안 위치에 항의했습니다. 또 해경은 경비정을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접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지선을 거칠게 됐습니다. 배가 만들어낸 물살이 바로 옆에 있는 다이빙벨 쪽으로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신 대로입니다. 다이빙벨 쪽으로 정확하게 향해서 배가 오다가 급선회를 하면서 이 바지선에 부딪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이 그 시각에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상당히 다급하게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들을 또 저희가 촬영한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명백한 살해 위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인 대표는 이전에도 수많은 위협과 방해 책동이 있었지만 마지막 이 순간에 자기가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다이버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사고사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명백한 살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종인 대표와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대표님 아들이에요? 페이스북에 올렸어? 뭐라고? 다이빙배를 건져 올릴 때 해경 배가 그 옆으로 확 지나오면서 바지선에다가 부딪혔잖아. 그렇지, 와서 협박했죠. 위협했지. 위협이지, 그건 굉장한 위협이고, 나는 아들 있다 그러고선 쭉 하면서 다이빙 할 때도, 일반 다이빙에도 배가 절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쓴 거? 네네. 그랬다고 그러는데 몰라, 본인하고는 통화를 안 해봐갖고. 아, 그랬대요? 응. 알파기가 올라가 있을 때는 절대 오면은 국제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럼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해경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거를. 네. 근데 그거는 일부러 한 거야. 그거는 완전 그 임무던데 임무. 국장 오니까 그 앞에서 경례 탁 하고 어떤 미안한 감이 하나도 없던데 그 눈초리가.
그리고 네. 그 정도 배를 조류 거꾸로 그렇게 될 정도면 네. 배 이제 운영 배 운전 실력이 네. 뛰어나야 돼. 아,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다이빙 벨 쪽으로 뻥 하고 흔들렸잖아. 거의 전속력으로 오다가 확 꺾어 그럼. 차를 확 꺾어서 갖다 대는 거야, 그게. 배를 부딪혀버린 거거든요. 조류가 또, 거꾸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배 정상적으로 되는 거는 조류 오는 대로 뱃머리를 대야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류가 뒷공문에 있는데 그 정도로 올 정도. 그리고 엔진을 계속 썼잖아.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굉장한 협박이지. 시켜서 했든 어쨌든. 근데, 국장이 크게 야단 안 치는 거 보니까, 네. 좀 그런 거 같아. 아니, 아. 그런 거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게 틀림없지. 시켜서 한 거지, 뭐, 무슨. 일선의 심기가 반영된 거다. 그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게 거기서 야 이 개새끼 이러고선 우리도 그랬지만 예. 이따 이러면은 어떻게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 맞아요. 경례 타고 경례 받고 수고했어 잘했어 이거 아니야. 그거 다 찍혔잖아. 다 찍혔죠. 그 화면 보니까 그 경례 타고 받고 아주 딱 해서 임무 완료 이거던데 뭐. 네. 결국은 이종인 지휘하에 잠수를 하는 다이버들 생명을 보장을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배 안에서 뭐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서 또 위에서 스탠바이 다이버가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그랬어 봐. 네. 그게 그 물발이 얼마야. 그리고 배 안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 놀라죠. 그 엔진 소리가 무심장 와서 컸을 텐데. 어허. 그렇잖아. 우리도 그렇게 크게 들었는데 물소리는 더 크지. 개 난리 나나 보다 그랬겠지.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다이빙배를 바지선에서 이제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다이버들이 그 신뢰 나도 이쪽으로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요. 응. 다이버들이 이제 이 대표님을 신뢰하고 그 배를 안에 앉아 있는 건데 당연하지 100%. 응. 한마디로 이제 다이버들 생명을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보호가 아니라 일단 조정하는 데까지 배가 그러니까 일종 튀었잖아 다. 옆에 도망갈 정도. 근데 그거는 내가 고소해도 돼. 국제적인 변호사 해갖고 네. 우리나라 변호사는 시도 안 먹히겠지만 네네. 그건 고소가면 어디 그게 있을 듯한 얘기야. 세계적으로 웃음거리지. 그거는 벌써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됐어. 만약에 방송 나갔으면 네. 웃음거리 됐어. 그거 미국에서 교포들 뭐라 그러지? 매일 오는데 보니까 진짜 왜 그렇게 해서 그 정부를 욕을 먹이지? 응? 근데 제가 여하튼 그 명백한 협박이고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구조활동 하실 의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랬었죠. 그랬었지. 근데 제가 바지선 내리고 나서 저쪽에서 넘어와서 이 대표님을 누가 협박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아이, 그렇잖아요. 근데 협박한다고 무슨 근데 이제 분위기상 더 했다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연하게. 거기 기자들이 있어서 그런 심정을 서로 토로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의논을 해왔잖아. 네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완전 혼자잖아. 혼자 애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이버들을. 그치, 우리 식구들하고 그 배 선원들하고. 네네. 근데 이제는 답이 없더라고. 만약에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다음 탕 내려가서 무슨 실적이라도 건져오면. 네. 그때는 어떡할까? 그때는 이제 막장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생각에 더 이상 이 세력에 맞댔다가는 네. 아니 그 판에 그 기자들이 있다는 거 알는데도 그렇게 보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야. 그렇죠. 근데 기자도 그렇잖아. 없는 상황이라면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있는데도 그랬다는 거는 그거는 다음에 총이라도 갈길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히?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그 보도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딱 가서 해서, 이 대표 작업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비관해갖고 자살한다. 그치. 5일째 실종. 그치. 이러면 끝이지, 그래. 근데 인터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인터뷰는 그거야,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더 이상 내가 이 위협과 협박, 비협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거는 씨가 안 먹히지, 또. 그리고 가족들한테, 네. 거기서 이제 사실 구조 작업을 와서,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투입을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리저리 엮여서 온 거지, 무슨,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가족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에 부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지금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게 지금 그래도 끈이라는 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미운하고나 네. 실적이 느려도 그렇고 어째도 그렇고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일단 내가 얘기를 해서 언론이나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어떤 구조작업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협박일 수도 있지만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게 사실 이를테면 가족들이야. 또 구조 해경이 우리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해경이 조사받고 이제 그러면은 당장 구조가 중단되고 할 테니 그걸 구조가 중단 하여튼 네. 여러 가지 그 네. 구조 작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해서 했을 경우 그럼 결국은 구조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 피해자 가족들한테 불이익이 미칠 테니 그치.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그게 협박이 됐든 뭐가 됐든 난 또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네. 그게 내가 어떻게 얘기한들 그 영향 안 받게끔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가족하고 약속한 대로 난 약속을 지킨 거고. 구조 작업을 온 거지 테스트하러 온 거냐? 아니다. 구조 작업 온 거다. 그럼 구조 작업을 왔는데 거기 100분을 있었건 200분을 있었건 못 데리고 나온 거잖냐? 맞다. 맞는 얘기야. 그러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그거야 이제 밤에 내려가고 그거야 사람들 얘기는 그 장소가 이제 어디 그 매스컴에 보도가 됐다는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이제 걔네들도 포기하고 장애물이 많고 이렇게 된 데라고 발표가 됐었다는데 그 장소가 인양하지 않고서는 수색이 불가능한 자리라고 범대본이 발표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이제 거기다 들이댄 거 자체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될 거면 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이었고 내 주장이었고 장시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런 거 제거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실종자를 찾아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아가시지만 어쨌든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면 되고 그게 구조 작업이니까 그 차이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못 데리고 나왔으니까 실패 아니냐. 그 실패다. 그러면 너 성공이라고 하지 말아라. 알았다. 실패다. 실패 인정? 실패 오케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다이빙벨은 성공했지만 구조에는 실패한 거다. 다이빙벨 자체는 예를 들어서 75분 있다가 30분 강압하고 100분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공 글쎄 기계적으로는 다이빙 자체로 보면은 그게 무슨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다이빙벨 자체가 검증도 안 됐고 안전성이 없다, 그리고 조력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다이빙벨 무용론을 제기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이빙벨이 실제 구조에 유용하다라는 걸 입증한 거죠. 다만 구조에 실패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그치, 그럼 못 데리고 나왔는데 그건 당연히 실패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색 중단 또는 수색에 영향이 미쳐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다 뒤집어 쓰신 거네요.
저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거 부응 못한 거에 그거 때문에 뭐 딴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뭐 나한테 무슨 불리하건 어쩌고 욕을 하건 그거는 내가 내 업보다 이거지. 내가 뭘 무슨 얘기를 해 거기에서 내 잘못이지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유일하게 기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그 점도 고맙고. 현장에 수십 킬로 밖에 있었던 기자들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뭐 다이빙벨 탔던 잠수사가 의식불명됐다 이런 오보까지도 났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진실은 저는 침몰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여하튼 그건 침몰할 리가 없지. 진실은 누가 알아도 아는 건데 이제 나는 그래요. 그렇게 하다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본 어떤 배를 내가 빌려줘서 뭐 가져가서 하든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들어가면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배를 이용해서 그 장점을 봤잖아 옆에서 다. 그러니까 해서 좀 그 마지막까지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지들이 하다 손 띄면 손 띈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때는 인정하고선 이제 걔네들이 손 띄고 다 나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를 정식으로 그렇게 막 마지못해 뭐 이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막 그렇게 절차도 없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가족들이나 누가 정식으로 이제 격수를 갖춰서 그렇게 한다면 뭐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세월호 사태 전반적으로 이 언론들 믿을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또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면 안 믿기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달리 안 믿을 방법이 없어요. 더구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족벌 매체들 뿐만 아니라 KBS, MBC 등 장악당한 공중파, 나아가서 심지어 한겨레 경향까지도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인 살해 위협을 받았고 더 있으면 죽을까봐 나왔고,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은 구조작업, 수색작업에 악영향이 미쳐지고 결과적으로 피해 가족들이 불이익을 입을까봐 내가 뒤집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너무 충격적이죠. 일단 책임질 사람이, 근데 일단 본인이 실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 인터뷰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실제로 동승하지도 않았는데 토막 잘라내서 그걸 헤드라인으로 다 써버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한 매체, 지금 저희 근처에 바로 있는 매체인데 바로 직접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YTN이에요. YTN. 아, 네. YTN! 들려? YTN! 또 아니 고소당하죠. 들으라고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셨어요. 왜냐면 뭐라고 쓰셨냐면, 이종인 대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잘 되면, 가정인 거죠, 미래. 잘 되면 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과 다 맞붙고 책임을 지고 내가 욕되고 죄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 성공을 위해서 왔다. 이런 헤드라인을 써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언론이라는 게 기본이 안 된 거죠.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옮기는 게 바로 기자입니다. 네. 그대로 옮기는 게 기자가 아니거든요. 더나 YTN에 대해서 바로 저희 옆에 훌륭한 중계차와 1억 넘는 장비 가지고 방송을 방금 전에도 하시던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새끼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저는 거대한 이 살해, 참사의 가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참사를 시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임자, 가해자와 결탁하고 있는 거예요. YTN을 비롯한 언론들이. YTN은
해경 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이빙벨의 유용성을 입증했으니 됐다. 희생자 더 살리는 게 무슨 의미냐? 희생자 인양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며 이종인 대표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종인이 아닌 이종인 반대편에서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겁박했던 해경 간부라는 사람, 전 누군지 압니다. 총경인데요. 와이모 총경인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종인이 마치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욕도 아깝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향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조차도 단 하나 한 언론도 그 바지선의 그 시각에 없었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면서 왜 그곳에 있던 저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이 공개한 동영상 밤새도록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기자들만 몰라요. 그리고 제가 시시각각 매 분초를 아껴서 50시간 동안 다 트위터로 올렸어요. 그거 보면 되는데 왜 수십 킬로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기사를 쓰는지 저는 같은 기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 박근혜 정권에게 있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은 방금 여러분들께서 김용옥 선생님의 말씀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치명적입니다. 하야를 요구당해야 할 만큼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이른바 광우병 파동 촛불보다 훨씬 더 정권의 명분에 있어서 중요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권과 이익을 같이 하고 거기서 콩고물을 논아먹고 있는 언론들이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구 매체일수록 더 적극적이죠. 저희가 세월호 사태를 취재하는 초기부터 저는 정보당국으로부터 위험하다, 끼어들지 마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밝힙니다. 그리고 이종인 대표가 처음 왔다가 돌아갔지요. 25일날 저희 고발뉴스 팩트TV가 생중계해드렸던 피해자 가족분들과 이주영 장관 사이에 이른바 끝장 대화가 있었던 바로 그날 피해자 가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종인 대표가 왔지요. 이종인 대표는 한번 쫓겨난 사람들 다시 왔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해서.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결정적으로 서로 다른 복수의 소스로부터 첩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종인 대표에 대한 파상적인 방해 공작이 이어질 것이고 심지어 결정적으로 신병의 위해까지 가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복수의 소스로부터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종인 대표가 이곳에 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종인 대표는 왔어요. 바로 그 새벽에 전화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출발 채비를 하고 있길래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알렸어요. 이종인 대표님, 작업 중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첩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재수없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망설이다 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뇌경색 전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어달라, 무섭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작업 중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재수없다고 하실까봐 망설이다 연락드립니다.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떡하지? 제가 곧 출발할게요. 곁에 있어줘. 무섭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25일부터 이미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한 분입니다. 이종인 대표. 제가 두려웠던 부분은 제가 제보받았던 방해 공작과 실제로 위해
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경을 비롯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정권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기자로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이 시각에 뭐 다이빙벨 논의가 비본질적이다라고 사실 지적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마지막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 이 박근혜 정권이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왜 해경은 다이빙벨을 공격해야만 했는지, 저희가 열흘 동안에 취재한 모든 내용, 그리고 50시간 동안 바지선에 있었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해경은 왜 다이빙벨을 공격했나 특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연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족행사, 뭐 모임 가시느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입이 얼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스트레이트 뉴스 정리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네.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네,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 사실 네. 정홍원 총리가 공문을 통해서 장례비를 뭐 삭감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정부는 삭감하라고 하는 와중에 안산 제일장례식장 박일도 사장이 평소보다 많은, 그러니까 전달보다 수익금, 장례 수익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고요. 다 단원고 학생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지 않습니까? 그 돈 5천만 원을 학생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써달라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정말 군난 중에 훈훈한 또 뉴스네요. 또 뭐 있나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지금 탑승객의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 늘어날 수 있는 전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젖병을 봤다라는 잠수부의 증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명석 범대측 그 대변인이 그거 증언을 확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유가 안에 반쯤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세 미만의 갓난아기는 그 탑승객 인원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탑승객의 숫자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어쩌면 실종자의 숫자도 지금 현 시각까지 66명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이 참담한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국가는 수마로부터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인질들을 구출해야 되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인질이 몇 명인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아니라 공범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좀 마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그리고 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면 이 시점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국가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SNS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5년 5천만 원이면 상당히 중형인데요. 네. 이 문제가 사실 4년 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었죠. 그때는 재난 상황이나 위기가 아니라 공익이었고, 공익이란 단어가 모호하고, 그리고 국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공익이란 단어를 위기 상황과 재난 상황이란 단어만 바꿔서 다시 발의한 거죠. 뭐 발의는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청와대에 계신 뭐 그분에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참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좀 국민들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닷바람이 찬데요. 지금 저희 주변에 담요 덮고 같이 이렇게 수승해 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저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희망적인 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희망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래도 희망 어린 그렇죠. 이 사태를 제대로 보는 우리 미래는 아직 살아있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희망을 봤죠. 그리고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너무 슬픕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아직 그 자연 속에 동화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자리가요, 며칠 전까지 MBC 중계차가 있던 자리입니다. MBC 중계차가 빠지고 남은 자리를 저희 중고 승합차를 개조한 임시 중계차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이걸로 열심히 방송할 거고요. 모두 다 우리 어려운 처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구도 후원자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건데요. 정말 감사하고 이 차 가지고 저희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벌신문이죠. 방시일가가 소유한 조선일보의 종편이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방송에서. 제가 유명세를 이용해서 국내외에서 돈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 좀 묻고 싶어요. 조선일보는 과연 어떤 그런 돈으로 방송을 하고 계신지. 저희는 조선일보처럼 기업체 쫓아다니면서 광고를 협박하지도 않고요. 그런가 하면 자전거나 돈을 주면서 강제로 구독을 마케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 메마른, 진실이 메마른 시대에 거짓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우리 소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기구독으로 마련해 주신 중개차입니다. 조선일보는 그 입 닥치시기 바랍니다. 자, 몸으로 발로 뛰는 뉴스로 저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